그 요즘 그 참 이슈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중에 우길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이 그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우길기를 달고 오면은 침몰을 시켜라. 우리도 독도가 포함된 그 한반도 길을 달아라. 뭐 난리인데요. 요거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 우길기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1870년에 일본에서 그 국기인 일장기하고 같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해군기라는 게 원래 그 민각 선반하고 군용 함선을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군함은 그 상대국의 영해에 들어가 있어도 그 치해 법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나라 국적에 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군함은 그 정해진 해군기를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깃발을 다는 거 이런 게 국제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은 법적으로는 일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열리는 그 국제 관함식이라는 게 그 취지 자체가 세계 해군이 모여서 한반도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그 축제 같은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면 취지가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군함이라는 것도 또 아는 상황이고 이게 완전히 그 전쟁 시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서로 간의 그 우호적 교류의 장인데 굳이 그렇게 그 자기네 그 해당 국가의 해군기를 달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싫다는데 이거 꼭 굳이 해야 되겠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독일의 그 하켄크로이츠 그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거는 완전히 그 전범기로 대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어요. 그 비슷한 거더라도 안 돼요. 근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몇 년 지나서 1952년부터 자기네들이 그 자위대를 창설을 하고 그때부터 이 우길기를 달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 저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 묵인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돼요? 그 일본 그 헌법에 그 유명한 일본 헌법 구조 있잖아요. 뭐 1항 2항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일본은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주 슬금슬금 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 자유대 막 그 계속 증강시키고 2014년도에는 결국은 자기네들이 뭐 국무회의 해가지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뭐냐? 자기네 나라가 아니고 주위에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네가 공격을 받는 걸로 똑같이 간주를 해서 거기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내비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뭐 북한이 싸운다. 아니 우리나라 중국이 싸운다. 이랬을 때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나가서 지금 아베는 뭐 금년에도 뭐 한 2번 정도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자위대를 명시하는 거를 헌법에 넣겠다. 헌법 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이게 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다가 그 자위대 지금 예산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43조 뭐 정도 되는데 자위대 예산이 54조 정도 돼요. 더 많아요. 전쟁도 안 한다면서. 이거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물론 그 이제 독일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게 4개국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이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청산하지 않으면은 그 유럽에 어떻게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전후에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소련, 중공 뭐 이렇게 있고 북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뭐 전후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정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묵인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미국은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일본이 이게 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가만히 보면은요, 뭐 미국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요번에 이 6.12 논란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일본이 서양 국가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걸 한 예로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 홍콩까지도 가서 뭐 전쟁을 하고 뭐 포로를 막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캐나다군 포로가 몇백 명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포로를 잡아가서 뭔가 고생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를 2011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사과를 합니다. 그때 참석했던 그 캐나다 보훈 장관이 이제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 서양 국가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다 하면서 우리나라에게만 유독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냐?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해산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없애준 거죠. 그냥 친일파 청산하는 문제를 다 풀어주고 이승만이 다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한일 협정할 때 그 꼴랑 3억 불 받고 이거는 끝이다, 최종적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3억 불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알아서 다 해준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위안부 얘기가 최근에 나오니까 이거 갖고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잖아요. 그죠? 위안부 협의 다 됐다. 10억엔 받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지금 막 대들고 뭐 따지고 니네 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뭐 정부가 알아서 그냥 일본 좋은 대로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웃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게 많아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이런 전범 기업이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강제 노역 당한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15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6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600만 명인데 남자 여자 나누고 600만 명이면은 남자의 반이에요. 인구에. 150만 명이라고 해도 10%가 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끌려갔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게 2012년인가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이거를 배상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아니다. 피해자한테 이건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1억씩 지불해라. 그것도 꼴랑 1억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2013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외교부 뭐 다 끌어모아가지고 원래 법원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을 다 고치고 외교부에서 의견을 주면 그거를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3번씩이나 걸쳐서 이걸 고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게 한일 관계에 적절치 않다. 이런 식의 그걸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원래 9명의 징용 피해자들 7명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러다가 다 죽겠지.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최근에 7월 달인가부터 다시 이제 그 사건을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시작했다고 해요. 늦게나마 다행인데 그때 양승태 법원하고 김기춘 그다음에 윤병세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김기춘은 보도에 의하면 그거를 지연시켜라 대법원에서 그런 지시를 박근혜가 김기춘한테 그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승태는 자기 뭡니까 해외 법관 파견 이런 거 만든다고
청와대하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외교부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정말, 그 윤병세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교부 장관 했어요. 최장수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교부 장관 하기 바로 직전에 김앤장에 있었어요. 김앤장. 근데 김앤장이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일본 측 법률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측을 대변해서 일하는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어요. 윤병세가. 근데 최근에 또 밝혀진 게 그 당시에 김앤장에서 이 윤병세 전 장관이 바로 이 사건에 같이 TFT로 일을 했다.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좀 들어갔잖아요. 조사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그 모든 업무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이거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걸 처리했겠냐고요. 우리가 그 2016년 말부터 그 촛불혁명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을 많이 부르짖었지만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전 국민의 90몇 프로가 이거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처럼 정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있어요. 이게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그 당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적으로 일본이 이번 이 이슈에서도 우길기를 그 고집하는 이유 첫째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뭐 자유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역사적으로 계속 묵인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로 일본이 볼 때 우리나라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 말씀드린 모든 이슈, 일본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치유재단 없애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이거 빨리 피해자 한 명이 남더라도 이거 해서 승소를 만들어야 돼요. 뭐 국제법에 올라가서 뭐 이길 가능성이 없다? 아니 거기 가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걸 우리 입장에서 해야지. 왜 지네들이 왜 우리 정부가 일본 편을 들고 이렇게 그 일을 합니까? 진짜 이런 놈들 전부 다 지금 저 색출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법적으로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이 볼 때도 한국이 이제 좀 뭐 달라졌네. 옛날에 뭐 일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한국 사람들 그거 이제 보니까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법으로 적용시켜서 다 처벌하네. 이거 좀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럼 나래도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진짜 한국 사람들, 한국 정부 우습게 압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이게 다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이게. 빨리 이거 청산하고 빨리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에서 볼 때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북한 뭐 개방하고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더 대우를 해줄 겁니다. 뭐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뭐 지형학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짐 로저스라는 그 세계 3대 투자가가 있잖아요. 그 짐 로저스라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 북한이 개방이 되고 통일이 되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지식, 자본, 노하우 뭐 이런 거 하고 일본의 그 자원과 노동력, 뭐 천연자원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은 2015년 그 CNN 인터뷰 할 때도 그때부터 벌써 개방되면 나는 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이죠, 88년도에 전자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전자제품 만드는, 설계하고 만드는 뭐 그런 일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출장 가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거기 가서 전자제품들 막 사진 찍어 오고 뒤로 돌아가서 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막 조사하고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전자제품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술은 우리한테는 그때 바이블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소니 뭐 이런 거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 LG를 합치면은요, 일본의 8개 전자회사, 그러니까 뭐 소니, 히다치, 미쓰비시, 파나소닉, 뭐 산요, 뭐 8개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시가총액은 거의 2배고요. 영업이익은 한 3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한 29,000불, 3만 불 좀 안 되잖아요. 일본은 38,000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50년 전에는 지금 7배인데 지금 1.3배로 이제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도 보니까 S&P 거기서 신용등급을 AA로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AA 등급이라는 게 미국이나 홍콩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지만 일본, 중국 여기보다 2단계가 지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일본 대비 많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시고, 정말 이 가능성 면에서는 지금 일본에 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북한이 경제 개방하고 정말 통일되면은 이거는 일본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